네, 정말 먼저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말씀 나눠볼 예정인데요. 지난달 29일에 사실 발의가 됐습니다. 처음 법안을 받아 보시고 나서 첫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국민의 평등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자유권 또 기본권을 너무 제약하는 거다, 이런 인상을 받았고, 또 이것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시행되다 보면은 역차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인상을 가졌습니다. 조금씩 이제 하나씩 짚어볼 텐데, 사실 헌법 제 11조 1항이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전해주시기로는 여기서 말하는 평등권은 형식적인 법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국가 행위에 이 헌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좀 설명해 주시자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여기서 헌법 제 11조에서 말하는 평등은 법적 평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다. 우리가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 같은 데 보면은 장애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헌법 제 11조가 헌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여러 이제 사인 간에 있어서 이 평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과연 헌법 11조가 헌법적 근거가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헌법의 대사인적 효력이라고 해서 직접적 효력이다, 간접적 효력이다. 이 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헌법의 대사인적 효력, 직접적 효력이다, 간접적 효력이다 하는 거는 이거는 입법부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헌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국가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사인 상호 간에 있어서 작용하는 거는 헌법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이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또 간접 효력이라는 것은 민법이나 이런 규정 해석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입법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김송옥 씨라는 분이 헌법재판연구 6월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논의를 하고, 네, 그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 이거는 헌법 제 11조가 근거 규정은 아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헌법 11조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평등을 지향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의미에서 헌법은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국가의 의무. 그러니까 국가가 차별 대우를 한다든지 국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인종을 이유로 또는 입법을 하면서 또 성별을 이유로 이렇게 차별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 규정이에요.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 3조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특히 이제 차별 행위 부분에서 그 개념이 불명확하고 좀 추상적이고 또 주관적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해당 개념이 보다 명확해지려면 어떤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게 이제 성감수성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개념을 가지고서 하면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이게 이제 개인적인 개념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한 것도, 야, 이거 내 기분 나쁘다, 굴욕감 느꼈다, 혐오감 느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곧바로 어떻게 되냐면 성차별로 일단 가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매우 주관적인 의사인 거예요. 주관적이고 또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또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얘기할 때 이건 내적 자아와 관계되는 개념인데요. 이런 개념들은 굉장히 가변적이거든요. 언론을 통제한다든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보는 것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의 소위 말하는 그 기본권, 자유권, 이걸 너무 제약하는 바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재 많은 법들이 지금 제정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장애인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 장애인. 그럼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경우는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럼 국민들 합의에 의해서 오케이. 그것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거냐.
차별 금지를 하더라도 이건 하부회의에서 결정돼야 되죠. 이렇게 뭉뚱거려 가지고서 법이 제정이 되면은 이거는 국민의 자유권을 너무 침해하는 거고 특히 사적 영역을 이런 식으로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 차별금지법을 일부 만들었다가도 계속 개정하고 막 법원의 판결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움 이런 데서 빚어지는 거거든요. 그 개념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과정을 거쳤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도 아직까지 ING죠. 지금 해외 사례를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이 방금 말씀해 주신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고 주관적이다라고 명시된 그 부분이 조금 더 클리어해지고 명확해지려면 해외 사례에서는 어떻게 좀 수정된 전례가 좀 있는지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주에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김성옥 그 연구원 분의 그 견해에 의하면은 뭐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같은 거는 배제시킨다든지요. 종교적 이유로 뭐 판매 거절하는 거는 배제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외 규정을 두어서 그 개념이 모호했던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명확하게 하면서 소극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서요. 또 소위 말하는 이 우리가 종교의 자유라든지 이런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제한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있죠. 가장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차별금지법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성적 언동, 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또 신문 기사, 광고, 방송 등을 제작, 공급, 이용하거나 뭐 인터넷, 소셜 미디어, 전기통신 등을 공급, 이용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라든지 이런 거 비판하는 거 잘못했다가는요 제재받습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소위 말해서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보도가 다 되죠. 반면에 동성애나 성적 지향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또 우리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성경에 의해서 이 소위 말하는 성별 개념도 이 사람들은 이제 제3의 성까지도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비판한다든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곧바로 이제 진정을 내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이행강제금을 먹이고 또 그 당사자가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제재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긍정적인 얘기는 얘기가 되고요.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얘기는 이것이 사장돼 버립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이것이 그 옳은 그러니까 긍정하는 얘기, 부정하는 얘기가 서로 경쟁을 해갖고서 무엇이 더 합리적이다. 그런 속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얘기들을 이제 채택하고 그런 속에서 이 민주사회가 긍정적으로 발전하는데 지금 이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이런 거는 차단시켜 버리니까요. 소위 말해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표현의 자유도 이제 나눠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의 자유는 표현 방식에 있어서의 자유, 표현 내용에 있어서의 자유가 일단 나눠져요. 그런데 이제 표현 방식은 그래도 뭐 일단 좀 제약할 수 있지만은 표현 내용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공익이 있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헌법재판소는 거기까지 안 나갔습니다만은 표현 내용 중에서도 특히 방금 말씀드렸듯이 관점 차이에 의한 규제, 관점 차이에 의한 그 차별 이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상의 자유시장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을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민주주의 기본 원리, 표현의 자유의 원리에 이게 반하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관점 차별에 의한 규제라든지 차별은 이것은 인정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차별금지법은 이것이 정면으로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성애나 주체사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 얘기하면은 차별로 곧바로 지금 당사자가 진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 제재가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표현의 자유에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도 이제는 국가인권의법 때문에 그런지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지난번 어디입니까? 이태원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처음에 몇 군데 보도되다가 곧바로 다 자취를 감췄더라고요. 이제는 이 법이 들어오면은 제재까지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갖고 명예훼손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상당히 논란이 가중되면서 굉장히 다수의 언론들도 팩트 체크에 나섰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교회에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를 못하게 된다. 이 말이 가짜 뉴스라는 것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일각에서는 4가지 영역, 고용, 재화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행정 서비스 이렇게 4가지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면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또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우선 말이 안 되는 게요. 우선 교회도 문화시설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면은 그것이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교회도 문화시설입니다. 어느 의미에서 큰 틀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설교하는 것도 법 자체에서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금지시키고 있고, 그러고 그거를 조금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그거에 대한 제재도 가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예훼손, 지금은 뭐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이다, 모욕이다. 지금 처벌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법이 들어오면서 시행되면서는 곧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의한 당사자가 진정이나 고소도 할 수 있고요. 또 교회에 내가 갔는데 이거를 갖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개념이 물론 좀 불분명한 것이 있지만은 충분히 지금 현행 법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좀 더 폭이 넓게 해석이 되게 되면 훨씬 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목회 현장에서. 이게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주장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 말도 안 됩니다. 일단 법 자체가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워낙 반대를 하니까 제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축소를 시켜놨어요. 그렇지만 법 자체가 그거는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인권이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권고 사항이 나올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몇 년마다 해갖고서 나오는데요. 권고 사항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법을 만든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배상금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성소수자를 지적하는 언행이 있었더라도 즉각적으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진정을 제기한 차별 피해자에게 인사상목 불이익이 주어질 때에만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주장이 또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선 그런데 이제 형사 처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불이익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만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당사자가 진정을 내면은 그 다음에 곧바로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안 지키면 이행강제금은 곧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3천만 원 이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3천만 원 벌금 100만 원 이런 것보다 3천만 원이면 훨씬 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법 자체가. 그냥 한두 번 하고서 끝나는 소위 말하는 그게 아니라요. 하는 쪽쪽 이 사람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제 과잉입법이라는 측면을 또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에서조차 소외된다면 비가시화된 소수자를 차별해도 된다는 메시지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켜서 충분히 대화를 하고
국민들이 합의하는 것을 도출해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들어놓고서 여기서 아까 또 민사소송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제 이행강제로 정부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손해배상 청구하고 또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뭐 2배 내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입증 책임을 누가 하냐면은 당사자는 주장만 하면 됩니다. 아, 나 지금 차별대우 받았어. 그러면은 상대방이 내가 이거 아니다.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또 내 취지는 그게 아니다. 다른 정당한 이유 같은 걸 다 본인이 입증해야 돼요. 원래 손해배상 청구는요. 청구하는 당사자가 청구해야 됩니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해갖고 내가 어떤 손해를 받았고 그거에 이제 어떤 피해가 얼만큼 됐다. 이런 거를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피해자가. 근데 이건 거꾸로 나는 주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아, 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나 지금 굴욕감 느끼고 모욕감 느꼈어. 그렇게 하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상대방이 다 입증해야 돼요. 그걸 벗어나려면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누가 시비를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거는 국민들이 누구라도 장애인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으니까 오케이 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또 레이기서나 이런 데 보면은 남성 간의 동성애에 대해서는 금지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사실 이 지점이 저는 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설교와 같은 고유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차별금지법에 적용되는 영역하고 종교가 교차될 때 훨씬 더 문제가 심각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교육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시설에서 노동자를 채용할 때 이건 이제 그야말로 인사권, 채용의 영역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또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기독교 기관에서 비기독교인 용역을 채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어떻게 또 거부당할 수 있는지 이 점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 비기독교인이나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학생을 다르게 대우할 수 있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도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가요? 더 나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교회로부터 조금 떨어진 이런 사회 시설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하물며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에도 예를 들어서 교회도 직원들 채용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뭘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이슬람교인이 와가지고 나 해달라. 또 동성애자가 와서 나 채용해달라. 그거 안 돼. 하면은 곧바로 이 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지금 시설에 있어서 고용 이런 거 차별 다 금지하기 때문에. 목사님도 동성애자가 와서 나 여기 어플라이를 딱 했는데 당신 저 동성애이기 때문에 안 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거절하면은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회복지시설, 병원, 학교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하물며 교회 자체까지도 이 법에 의하면 지금 제재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법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교회가 사회의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 대사회적으로 비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더 다가선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물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육기관들인데 그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에 위해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장을 하면 그 주장 자체가 차별이라는 이유로 제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역차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역차별 어떤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교회에서 또는 이제 일반 교회를 떠나서 있지 않습니까? 고용하는 사람도 이제 일반 기업체라고 해봅시다. 기업체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성적 소수자가 왔어요. 예? 그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다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나 성적 소수자입니다. 주장하면 훨씬 유리해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 실력이 없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고서 이제 실력이 없어서 사실은 떨어뜨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성적 소수자라고 그래서 나를 떨어뜨렸다.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모든 거를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은 성적 소수자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누가 해야 되냐면은 경영주가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지간하면은 성적 소수자들을 귀찮아서라도 하게 돼 있거든요. 사회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귀찮아서 괴로움 당하기 싫어가지고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그런 현상을 빚어지게 되다 보면은 성적 소수자들이 우대를 받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제 실질 사회 영역에 들어가서는 이왕이면은 성적 소수자다 나는 이렇게 하면은 유리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력이 없어서 떨어뜨렸다는 거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막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 이제 주장을 해왔던 것이 성소수자가 그야말로 소수자이기 때문에 받았던 차별이 심리적인 위축으로 분노로 유발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다수의 사람들이 심리적 위축 또 분노 유발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이 곧 역차별로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역차별이 되고 또 그러고 이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적 이 사람들도 뭐 혐오감 이런 감정적인 개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법에 이런 감정 개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느끼게 되고요. 그런 속에서 교회로부터의 또 감정적인 대립을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역차별을 느끼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 감정과 감정의 싸움이 되면은 소위 말해서 합의가 불가능해집니다. 민주사회라고 하는 거는 이성에 의해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경쟁에 의해 가지고서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감정과 감정의 대립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통합이 어려워집니다. 이게 심각한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논란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독소 조항에 대한 우려를 펼치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또한 지탄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예, 이런 우려가 거짓과 뭐 사실을 교묘하게 뭐 섞어서 현실을 왜곡하고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론을 선동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드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했지만은요. 저는 그 우리 교회가 소위 말하는 성적 소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감정적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면은 정당하게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굴욕감을 느꼈다 또는 혐오감을 느낀다 이런 걸로 해갖고서 차단시켜서는 안 된다. 정당한 물론 허위 사실에 의한 그 비판은 안 되겠죠. 그러나 사실에 근거한 비판 이거는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죠. 또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차별 문제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느 의미에서 실질적인 차별이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뭐를 금지시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 저는 그건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만약에 어떤 분야의 법을 만들려면은 심각한 토론을 거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허용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해야 돼요. 장애인에 대해서도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거는 비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런 부분은 장애인은 뭐 우리가 비판하는 게 사실 없어요. 그러나 성소수자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우선 기독교 교리에 반하고 또 그것과 관련해 갖고서 에이즈 문제도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데 언론의 보도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저 소위 말하는 국가인권의법에서 그런 그 폐해가 지금 이미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요. 그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에도 엄청난 폐해가 올 수 있어요. 사실 이번 입법 발의가 역사적으로 보면 7번째 발의가 됩니다. 그 전과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 중에 하나가 나타난 것이 개신교 교단 중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지하는 교단이 나왔어요.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지지하는 성명을
지난 1일이었죠.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성적 지향을 두고 곧바로 정죄하는 태도가 과연 복음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거든요. 이 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까지는 다다르지 못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평등을 추구하고 실질적인 차별 구제 수단을 갖추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지점이 독소 조항이 빠져야 되고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저는 그 한신대학 중심으로 한 기장 측에서 그렇게 주장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낙인 찍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혐오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성경의 기독교적 입장에서 사랑의 대상입니다. 다만 우리가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분명히 자식이 잘못할 때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식한테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비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를 지적하는 거죠. 이거를 못하게 하는 지금 법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미워하자. 그 사람들 낙인 찍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개념입니다. 예?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의 행위, 그 대상을 행위로 하면 성경에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죄하는 문제가 있다.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성경에 배치되는 거다. 이건 할 수 있어야 되죠. 이 법안이 가져오는 이 사회적 현상을 성경에 또 빗대어서 말씀을 전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잠언 17장 26절을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이 구절을 좀 인용하게 되셨는지요? 바른 말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바른 말을 자꾸 차단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실되고 이런 거는 언론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제 의안이 접수된 만큼 앞으로 이제 위원회 심사라든지 본회의 심의라든지 정부 이송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될 텐데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을 인식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 어떻게 좀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요? 한국교회가 마치 그 동성애자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낙인 찍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동성애자들도 우리 국민이고 또 큰 틀에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그것의 문제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동성애자들에 의한 에이즈가 50몇 %라고 더 많게 나왔잖아요. 동성애자가 사실은 우리 인구의 비율로 따지면 몇백 분의 1도 안 되는데 전체 발생 건수는 더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라. 이것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고 이것이 헌법에서 소위 말하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헌법 제11조에서 말하는 평등의 가치도 추구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돼야지 결국에는 국가안보 질서유지 이런 것이 가능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구현될 수 있고 이것에 의해서 자유 또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정의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있는 기독 법률가분들, 크리스천 법률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지 전 재판관님의 시각에서 제언을 좀 해주시자면요. 여러 사람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개교한테 정부에서 코로나 대책을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보게 한다 이런 거가 있을 때 개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중지를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도 막으면서 또 교회의 가치, 예배 볼 수 있는 자유, 이거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처럼 이 다수의 그 크리스찬들, 법률가들이 모아져서 같이 논의하고 또 공동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으면은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저도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네, 각계각층의 정말 의견이 하나로 또 모아진다면 그것이 곧 합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른 대응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결국에는 일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치 뭐 국가, 가정, 교회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은 마치 이것이 구태의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정이 일차적인 우리 개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루터기거든요. 그 다음에 국가가 이거를 또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허물어 버려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치들을 보존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우리가 확산시키고 이걸 확보하고 실현시키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처럼 그런 거를 뭐 그 사람들을 폄훼하고 그거 아닙니다.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속에서 그 사람들도 보다 더 건전한 우리 국가와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 가치를 수호할 수 있게 정당한 목소리들이 더욱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표출될 수 있는 환경을 또한 만들어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